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는 찬란한 꿈이 깨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손필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다. 누군가가 재빨리 나를 부축했다. 로체스터 씨가 내 방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내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나왔구려, 제인.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기척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막 문을 부수려던 참이었어, 제인. 차라리 내게 달려와 화를 내고 소리쳤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를 용서할 수는 없어? 나는 그때 이미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뉘침이 서려 있었다. 게다가 그의 태도에는 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그를 용서했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지, 제인? 전 너무 지쳤어요. 나는 눈앞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난로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을 때 나는 그의 서재에 있었다. 나는 그가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 제 주위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도 변해야겠죠? 저는 여기를 떠나려 해요. 나는 방 안에 있는 동안 혼자서 내린 결정을 말했다. 당신과 평생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요? 나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찾겠어요.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 새로운 생활을 찾아야 하오. 그의 목소리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당신의 부인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사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할 뿐이에요. 제인,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려 하오. 그 사연을 들어주겠소? 예,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제인, 나에게 형님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 페어팩스 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몽땅 형님에게 상속시키고 나는 돈 많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결혼을 위해 자메이카로 가야 했어. 당시에 나는 까맣게 몰랐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는 결혼 조건으로 3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로 했던 거요. 아무튼 그녀는 뛰어난 미인이었고 나는 젊은 혈기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나는 그녀의 사람됨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만 거요. 신혼여행이 끝나자 모든 사실이 드러났지. 죽었다던 그녀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도.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제인, 그러한 핏줄 탓인지 아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 술을 먹고 하녀를 때리고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결국 미쳐버렸어. 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곤충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오. 그런데 그 무렵에 형님이 돌아가셨고 손필드 저택을 상속받게 되었어. 나는 차라리 내 결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이 집의 3층에 그 여자를 가둬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이나 하면서 살기로 했어. 손필드에 온 후 정신병원 간호사였던 그레이스 풀을 고용하고부터는 안심할 수 있었다오. 로체스터 씨는 목이 마른 듯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 미친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레이스 풀과 언젠가 메이슨을 치료하러 왔던 의사 카터뿐이요. 그레이스 풀이 잠든 사이에 그 여자가 방을 빠져나온 적이 2번 있었지. 한 번은 나를 불태워 죽일 뻔했고 또 한 번은 당신의 방에 들어갔었지. 부인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당신은 뭘 하셨나요? 나는 온 유럽을 돌아다녔어. 늘 애로웠고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했어.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기도 했어. 아들의 어머니도 그렇게 만난 여자였어. 그러다가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손필드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 그 약하디 약한 어깨로 나를 부축하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괴로움이 되살아나 눈물을 닦으면서 그의 말을 막았다. 그래요. 당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하지만 당신에게 거절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위험한 비밀을 고백하기 전에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제인, 나를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버려둔 채 꼭 가야겠어. 정말 가버리겠단 말이요.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참고 인내하세요. 아마 당신은 내가 당신을 잊기 전에 나를 잊게 될 거예요. 로체스터 씨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그는 타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가시오. 그러나 잊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남겨놓았는지를. 하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가엾게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봐줄 수는 없겠소? 로체스터 씨는 얼굴을 돌리며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의 몸을 일으켜 안았다. 그리고 그의 뺨에
키스하고 나서 말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 다음 날 아침 나는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 집을 나왔다.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든 채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나섰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로체스터시의 침실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하마터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뻔했지만 한급히 몸을 움츠린 채 그 앞을 떠났다. 안녕히 계세요. 페어팩스 부인. 안녕, 아델. 복도를 지나오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들판 저쪽에 밀코트와는 반대 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있었다. 늘 어디로 가는 길일까 궁금해하던 그 길로 나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내 마음은 슬픔에 젖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틀 후 초저녁 때쯤 나는 위트크로스라는 곳에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리고 보니 내 손 안에는 동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보따리를 마차에 넣고 내렸던 것이다. 위트크로스는 도시도 마을도 아니었다. 사방에 쓸쓸한 벌판뿐이었다. 나는 곧장 숲속으로 걸어갔다. 무성한 숲을 지나 몇 개의 모퉁이를 돌자 이끼 낀 바위가 있었다. 나는 그 바위 아래 잠자리를 잡았다. 쇼를 두 겹으로 접어서 이불 대신 덮고 나무 그루터기를 베개 삼아 몸을 뉘었다.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어 잠자리는 아늑했다. 밤이 깊어지자 별들이 반짝였고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로체스터시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니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다음 날은 화창하게 갠 날씨였다. 나는 일어나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다리가 아플 만큼 걸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낯선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피로에 지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졌을 때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다. 멀리 작고 아담한 교회가 보였다. 나는 교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도중에 상점이 눈에 띄면 혹시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마을에 재봉사가 필요한 집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 혹시 하녀가 필요한 집을 아십니까? 모르겠어. 손님인 줄 알고 반기던 상점 주인들은 엉뚱한 것을 물어보면 아주 쌀쌀하게 대했다. 나는 교회를 찾아갔지만 목사는 애출하고 없었다. 목사관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도 해보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나는 결국 구걸을 하게 되었다. 한 농부가 문을 열어놓은 채 치즈 바른 빵을 먹고 있기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빵 한 조각만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농부는 깜짝 놀라며 빵을 잘라주었다. 나는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길에 주저앉아 그 빵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날도 나는 숲속에 잠자리를 잡았다. 이튿날은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더니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나는 그 비를 맞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떤 시골집 앞에서 한 소녀가 돼지 여물통에 식은 죽 한 그릇을 쏘으려는 것을 보고 그 죽을 얻어먹었다. 해가 져서 사방은 캄캄했고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그때 멀리 농지와 늪지대가 맞닿는 곳에 불빛이 보였다. 나는 지친 다리를 끌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 불빛은 나지막한 집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몸을 굽혀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노파가 난로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폼이 있어 보이는 두 아가씨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개종시계가 10시를 치자 노파는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요? 노파가 촛불을 들고 나와 문을 열었다. 나는 먹을 것과 하룻밤 잠자리를 간청했다. 하지만 노파의 반응은 냉담했다. 떠돌이를 재워줄 순 없어요. 다른 곳에 가봐요. 노파가 문을 닫아버리자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하자. 난 하나님을 믿어.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 집 현관 앞에 쓰러졌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굶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소. 뜻밖의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았다. 그 사람은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느꼈다. 세인트 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 집 앞에 쓰러져 있었어. 아가씨들이 묻는 말에 그가 대답했다. 아가씨들은 따뜻한 우유에 빵을 적셔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나는 긴장이 풀리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